마침 그 위로가 필요했어요. 저자 태원준, 박민지, 박은주, 문지연. 출판 RH 코리아. 마지막 사진. 이 청년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사진이 CCTV 화면인 흔치 않은 삶을 살았다. 19살 김선웅 군은 2018년 제주 한라대학 호텔 조리과에 입학했다.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리려 심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해 10월 3일 새벽 3시. 여느 때처럼 제주시 정부 종합청사 부근의 만화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어두운 거리로 나섰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텅 빈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그를 덮쳤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의 상처가 너무 컸다. 김군은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사고를 조사하며 주변 CCTV를 되감아본 경찰은 그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군이 만화 카페를 나와 걸어가던 거리에는 인적이 끊긴 그 시간에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가 있었다. 무거운 짐을 잔뜩 싣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중이었다. 길바닥 틈에 바퀴가 빠졌는지 수레는 잘 움직이지 않았고 김군은 그 곁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김군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몇 마디를 건네더니 수레를 이리저리 흔들어 바퀴를 빼낸 다음 앞장서서 수레를 끌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수레를 밀며 따라오는 할머니에게 수시로 고개를 돌려 눈을 맞췄다. 아마도 어디까지 가시는지, 힘들지 않으신지 할머니께 묻는 듯한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었다. CCTV는 김군이 그렇게 수레를 끌며 할머니와 150m를 걸어갔다고 증언했다. 이어 나타난 횡단보도에서 사고 차량은 앞서가던 김군을 들이받았다. 뒤따르던 할머니는 무사했다. 김군의 가족에게는 이미 비슷한 아픔이 있었다. 13년 전 김군 어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일으켰다. 3년간 식물인간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와 누나는 장기 기증을 서약한 상태였다. 만약 그런 일이 또 벌어지면 그때는 꼭 살리자. 내 생명을 살리기 어렵다면 다른 생명이라도 살리자는 뜻에서 서약서를 썼는데 그런 일이 김군에게 벌어졌다. 뇌사 판정이 내려진 지 나흘 만에 가족은 김군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생명을 살리자는 생각대로 그의 심장, 각막, 폐 등을 이식받은 7명이 새 생명을 얻었다.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든 CCTV 카메라를 의식해 포즈를 취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어쩌면 거기에 찍히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사진도 없을 것이다. 새벽 3시의 텅 빈 거리,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서 19살 청년이 하는 일을 CCTV만이 보고 있었다. 그 카메라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남기고 청년은 세상을 떠났다. 병든 엄마가 준 것.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다. 늘 그늘이 돼줄 것 같은 부모님이 갑자기 짐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랄까? 오랜 간병 생활을 한결같이 처음처럼 해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몸이 먼저 지치고 마음이 덩달아 팍팍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지영 씨에게도 그런 시간이 오고야 말았다. 지영 씨는
아픈 엄마를 돌보다가 무심결에 화를 낸 적이 있었다. 힘겨운 투병에 극도로 예민해진 엄마는 밥을 먹기 싫다고 고집을 부렸다. 어떻게든 먹이려는 딸과 한사코 먹지 않겠다는 엄마 사이에 증폭된 갈등이 끝내 폭발했다. 심신이 지쳐있던 딸은 자기도 모르게 포크를 내동댕이 쳤는데 예기치 않게 포크가 엄마의 허벅지로 날아갔다. 순식간에 통제 범위를 벗어나 표출된 감정은 결국 엄마의 몸에 작은 상처를 내고 말았다. 절대 본심은 아니었지만 엄마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얼마 후 병문안을 온 외할머니가 엄마의 몸에 상처가 보이자 물었다. 왜 이렇게 됐냐? 외할머니는 자기 딸의 허벅지에 난 상처가 마음 아팠을 것이다. 그런데 엄마는 또 엄마대로 자기 딸에게 쏟아질 원성이 신경 쓰였다. 엄마는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아, 벌레에 물렸어. 지영 씨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던 날보다 그날 더 많이 울었다고 했다. 현수 씨도 2018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어머니는 치매를 앓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눴던 추억을 천천히, 그러나 결국엔 모두 잃어버리는 병. 살면서 겪는 희로애락은 얽히고 설켜 서로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행복한 순간과 가슴 저린 한때의 장면이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현수 씨 어머니는 이미 기억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세포가 죽어가는 엄마의 머릿속에서도 쉬이 지워지지 않는, 유독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었다. 어느새 아이가 돼버린 엄마를 돌보며 현수 씨는 종종 엄마보다 더 아이처럼 굴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그날도 엄마에게 응석을 부렸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사줄 거야? 그러자 엄마가 답했다. 시계 말고 레고 사줄게. 현수 씨는 어릴 적 장난감을 사달라고 엄마를 졸랐던 날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근사한 케이스에 든 레고가 갖고 싶어 떼를 썼는데 형편이 어려웠던 엄마는 시장에서 파는 어린이용 시계를 사줄 수밖에 없었다. 철이 없던 아이가 시계는 싫다고 레고 사달라고 울음 섞인 투정을 부렸다. 평생의 기억을 조각조각 흩날리면서도 엄마는 아들에게 그 장난감을 사주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을 붙잡고 있었다. 다른 건 다 잊었어도 자식이 울던 날을 엄마는 잊지 못했다. 아까운 도시락. 2019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이는 자기소개부터 시작했다. 4년 전 남편과 결혼하면서 5살 딸을 함께 얻었다고 했다.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 작은 존재는 이 결혼에 대한 주변의 만류를 불렀고 글쓴이 역시 잘 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의구심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셀 수 없이 반복된 고민의 결론은 늘 같았다. 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낯설지 않았다. 주위의 어색한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이 아이를 내가 품어야겠다는 의지가 솟았다고 한다. 인연이란 게 정말 있다면 이런 것이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가족이 된 아이는 말수가 적었다. 5살을 미운 5살이라고도 하고 유아 사춘기라고도 하던데 이상했다. 때를 쓰기는커녕 조잘되지도 않았다. 너무 과묵하고
어른스러웠다. 그럴수록 글쓴이는 애가 탔다. 왜 내게 곁을 주지 않을까? 아직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나? 혹시 내가 애한테 잘못한 게 있었던 걸까? 하는 의문이 초조함과 함께 밀려왔다. 둘이 같이 간 마트에서 아이가 장난감 하나를 만지작거리길래 갖고 싶냐고 말을 걸었더니 깜짝 놀라며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런 나의 마음을 아이도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믿으며 참았다. 그렇게 4년의 세월을 담담히 전하던 글은 어느새 당시 이 글을 쓰던 날 아침의 일로 이어졌다. 9살이 된 아이가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이었다. 글쓴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 레시피를 뒤적였다. 흰 쌀밥을 주물러 앙증맞은 캐릭터 얼굴을 빚고 김으로 익살스러운 표정을 입혀서 주먹밥을 만들었다. 소시지는 칼집을 내 문어 모양으로 구웠다. 아이가 친구들에게 도시락을 자랑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과일도 예쁘게 잘라 담았다. 도시락을 열면 호들갑을 떨진 않더라도 분명 웃음 지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성껏 준비해 보냈다. 아이가 소풍에서 돌아왔다. 도시락은 어땠니? 눈치를 보던 아이는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부끄러워서 그런가? 하면서 아이 가방에서 조심스레 도시락통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손대지 않은 주먹밥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에 만든 주먹밥 얼굴이 흐트러짐 없이 남아있었다. 이래도 웃지 않을래? 하듯이 웃긴 표정을 짓고 있는 주먹밥을 보는데 그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언제가 됐든 아이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자고 다짐했던 4년을 견딜 결심이 그 순간을 버티지 못했다. 가슴에서 무언가 내려앉았다.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고 방에서 나와 슬그머니 다가오는 아이를 못 본 척했다. 그때 우물쭈물하던 아이는 눈물 고인 새엄마의 얼굴을 보더니 슬쩍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그 작은 입으로 너무나 커다란 고백을 꺼냈다. 도시락이요. 맛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아까워서 못 먹은 건데. 울지 마세요. 고마워요, 엄마.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리자 아이가 함께 울었다. 둘 사이에 가로놓여 좀처럼 무너지지 않던 벽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글쓴이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특히 새엄마로 산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인데요. 동시에 너무나 행복하고 고마운 일이네요. 저 이만큼 벅차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12월 17일 12월 17일 자살하는 날. 열 글자 안팎의 문장이 섬뜩했다. 2019년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의 제목이었다. 본문에는 꼭 이라는 한 글자만 적혀 있었다. 남자일까? 여자일까? 학업에 지친 학생인가? 취업 문턱에서 좌절한 청춘인가? 아픈 사랑을 끝낸 연인일지도, 삶의 무게에 짓눌린 가장일지도 몰랐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뿐이었다. 누군가 죽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말릴 수 없다. 그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니까. 심지어 이 글이 진실인지도.
순식간에 댓글이 200개 넘게 달렸다. 첫 댓글은 왜? 라는 질문이었다. 자살을 결심했다는 이는 이렇게 답했다. 내가 혐오스러워. 나를 죽일 거야. 그는 댓글에 답변을 달아서 자신이 죽으려 하는 이유를 자세히 털어놨다. 무능한 내가 싫어. 뭘 해도 실패해버리는 내가 혐오스러워. 남들도 나를 한심하게 보겠지. 잘하는 게 없는데 왜 살아야 해? 절망에 휩싸인 글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것도 싫어. 나는 힘들어할 자격도 없어. 나한테 들어가는 모든 것이 아까워. 통계청은 2018년에 1만 3,67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집계했다. 하루에 37명꼴로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의미였다. 2019년이라고 다를 리 없었다. 매일 수십 명이 세상을 등지고 있을 터였다. 숫자로 치환된 목숨. 타인에게 그 숫자는 의미 없는 통계에 불과하다.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그들은 1만 3,670이라는 숫자의 일부일 뿐이니까. 옷길 한번 스치지 않은 이에게 연민을 느끼는 일이 가능한 세상이던가. 온라인에 불쑥 올라온 자살 예고는 통계 속 숫자와 비슷할지 모른다. 힘들다고는 하는데 세세한 내막을 알 수 없고 글쓴이는 있는데 간단한 정보조차 없다. 누군지 알 수 없으니 쉽사리 조롱이 섞일 법도 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요즘 세상과 어울리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뜻밖이었다. 12월 18일에 딸기 축제 갈래? 내가 사줄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하려는 걸 그냥 좀 미루라는 듯이 누군가 댓글을 남겼다. 18일에 딸기 축제 가고 19일에는 나랑 바다 가자. 하루 더 미룰 이유가 생겼다. 나 21일에 생일인데 축하해줘. 이틀을 더 미뤄야 했고, 나 25일에 월급날인데 맛있는 거 사줄게. 나흘을 더 늦춰야 했다. 그 뒤에도 타인들은 이름 없는 그 사람의 계획을 자꾸 어그러뜨렸다. 나는 27일에 생일인데 아이스크림 케이크 나눠줄게. 헐, 나도 27일에 생일인데 끼워줘. 우리 봄에 맛있는 거 잔뜩 먹자. 조금만 더 살자. 위로의 글도 있었다. 실패하면서도 분명 얻는 게 있어. 그게 네가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야. 누구나 성공하는 속도는 천지 차이래. 단지 조금 느린 사람이 있을 뿐이야. 이런 댓글 행렬이 마무리된 이후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 게시판의 글쓴이로 보이는 사람의 글은 다시 올라오지 않았고, 뒷이야기를 전하는 다른 이의 글도 찾을 수 없었다. 댓글 중간중간에 답변을 적었던 것으로 미뤄보아 글쓴이가 자신의 죽음을 만류하는 댓글들을 다 읽었겠거니 짐작할 뿐이다. 12월 17일에 그 사람이 평안했기를. 18일에는 딸기 축제에 가고, 19일에는 바다를 보고, 21일에는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 25일 성탄절에는 맛있는 밥을 얻어먹었기를. 그렇게 겨울을 지나고 봄을 넘겨 여름에도 다시 겨울에도 느리지만 제 속도로 걸어가기를. 미래의 어느 해 12월 17일에는 살게 된 날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를. 중고폰을 위한 첨단 기술.
광주에 사는 64살 정호 씨는 늘 휴대전화로 딸을 만났다.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딸의 사진이 전부 휴대전화에 들어 있었다. 버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쑥 휴대전화를 열었고,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불현듯 떠오르면 사진첩 애플리케이션을 눌렀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항상 손안에 있었기에 딸의 얼굴이 아득해지는 경험을 그는 아직 해본 적 없었다. 휴대전화의 사진 앱은 엄지손가락이 가장 쉽게 닿는 자리에 고정돼 있었다. 정호 씨는 주로 주택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2020년 8월 27일의 일터는 남구 봉선동의 어느 아파트였다. 분주히 움직이다가 퍼뜩 뭔가가 떠오른 그 순간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있어야 할 휴대전화가 잡히지 않았다. 화들짝 놀라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1층 베란다에서 작업할 때 누군가와 통화한 뒤 난간에 잠깐 올려둔 게 마지막이었다. 초조한 마음을 붙들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휴대전화에 발이 달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휴대전화 만지는 법을 공부해뒀어야 했는데, 잃어버렸을 때 위치 추적하는 기능이 있다던데, 사진을 백업해두라고 누가 말해줬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라도 그렇게 해뒀어야 했는데, 아비가 딸을 잃어버리겠느냐고 바보 같은 소리나 할 게 아니었는데. 후회와 자책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최신 고가품도 아닌 낡은 휴대전화를 수색하는데 공권력을 동원해달라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정호 씨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그가 경위를 설명하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움직였다. 딸과 두 번째 이별할 처지에 놓인 아버지. 휴대전화 분실 사건이 아니라 딸의 실종 사건에 가까웠다. 강력 3팀이 투입됐다. 수사는 예상대로 난항이었다. 잃어버렸다는 장소에는 CCTV가 없었고 목격자도 나오지 않았다. 분실인지 절도인지 규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던 수사팀은 9일 만에 단서를 확보했다. 탐문 수사에 나선 형사들이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CCTV 카메라 한 대를 찾아냈다. 거기에 누군가 휴대전화를 집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까만 점으로 보일 만큼 작았고 흐릿했지만 휴대전화에 손댄 사람이 있다는 건 분명했다. 그 시간에 주변을 오가니들을 파악하고 탐문에서 확보한 여러 진술과 대조하며 차곡차곡 단서를 취합해가니 마침내 용의자가 특정됐다. 휴대전화는 예상대로 그의 집에서 발견됐다. 강력팀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용의자는 무척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중고 휴대전화 하나 때문에 경찰이 출동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드디어 딸을 찾았다 싶었는데 휴대전화 속에는 딸이 없었다. 용의자가 이미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상태였다. 연락처 앱도, 문자 앱도, 메모 앱도, 그리고 사진 앱도 텅텅 비어 있었다. 열흘 넘게 벌여온 수사와 간절하게 딸을 기다려온 아버지의 시간이 허탈하게 끝나버릴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놔두지 않았다. 대형 수사를 전하는 뉴스에서나 등장하던 디지털 포렌식을 꺼내들었다. 컴퓨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해 인멸된 증거를 찾아내는 첨단 기법이 이번에는 사라진 딸을 찾아내는 데 동원됐다. 꽤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딸의 모습은 늘 있던 그 자리에 언제나처럼 웃는 얼굴로 돌아왔다. 데이터가 복구된 휴대전화는
다시 정호 씨 손에 쥐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전달하면서 작은 선물을 건넸다. 딸의 사진을 백업한 USB 저장 장치였다. 그가 다시는 딸과 헤어지지 않게 예방조치까지 하고서야 수사는 종료됐다. 아버지는 울지 않을 수 없었다.